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빈 의자, 최원정.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빈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휴식을 도와줄 그런 편안함이었으면 싶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그대 잠시라도 머물러 새로운 희망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한 빈 의자. 나는 작은 의자이고 싶습니다. 이준호. 나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그 아래 작은 의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치고 고나여 의기소침해 있는 날 내가 당신에게 편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무런 부담 없이 왔다가 당신이 자그마한 여유라도 안고 갈 수 있도록 더 없는 편안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감정을 안고 와서 누군가를 실컷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의 그 원망을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자에 관한 시 두 편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정말 의자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함께 해주세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변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박형서 작가의 무한의 흰 벽입니다. 박형서 작가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문학월간지 현대문학 6월호의 단편소설인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지요. 소설집으로는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자정의 픽션, 핸드메이드 픽션, 또 장편소설로는 새벽의 나나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새벽의 나나, 이 작품으로 대산 문학상을 받은 바 있지요. 작품 소개한 후에 박형서 작가 모시고 또 작품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형서 작가의 무한의 흰 벽,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휴대폰에 전화 건 순간 안녕하세요, 서영이 폰입니다. 음악이 아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통화 연결음 어떻게 한 거지? 올레 링투유 모르세요? 내 목소리로 만드는 통화 연결음 올레 링투유. 지금 스마트발링 앱으로 녹음해보세요. 올레. 올레닷컴 참조. 올레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레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갤럭시 노트 3 에어 커맨드. 이것은 S펜의 자동문. 문득 당신이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어디든 어떤 창에서든 누르면 한 방에 바로 펼쳐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친절한 노트 3. Samsung Galaxy Note 3 and Gear. 무한의 흰 벽, 박형서.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을 출발하여 1시간 후 대전에 닿는 KTX 131호 열차였다. 범수는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좌석에 앉았다. 7호차 6D. 창가 쪽이라 통유리 너머의 여름이 쨍쨍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67명이 통로를 오갔다. 빠르게 한 번만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제 좌석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슬렁거리며 2번 혹은 3번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중 한 명이 범수의 옆자리 6C에 덥석 앉았다. 어이구, 멋진 빈자리가. 뭐야? 난 내 옆자리에 누가 앉는 게 싫어서 2자리 다 사버렸는데 왜 여기 앉는 거지? 참, 인상하고는 감옥 꽤나 드나들었겠어? 차, 이건 또 뭐야? 통나무 같은 팔뚝을 팔걸이에 올려놓고 내 옆구리를 압박하잖아. 아, 무례하군. 팔걸이는 팔을 걸어두는 도구가 아니다. 인접한 좌석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걸 모를 리 없으니 사내는 의도적으로 범수와 범수의 영역을 얕본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정말로 강한 사내라면 과시할 이유도 없다. 멀리 쫓아버리는 게 최선이다. 좋구만. 한숨 쉬어볼까? 그렇게는 안 되지. 아주 간단한 기술이면 이 사내를 쫓아낼 수 있어. 자, 휴대폰을 펼치는 척 하면서 사내의 옆구리 푹. 자, 아이씨. 팔걸이는 이제 내 차지야. 아이씨. 아유. 재수 없어. 이씨. 저 사내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만 기형적으로 발달한 작자야. 붙잡고 내 기술을 몇 개 보여줘봤자 오히려 내 경력에 누가 될 뿐. 범수에게는 맞붙을 상대 면면이 중요했다. 이기는 것만큼 중요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게 기록으로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승부의 세계가 곧 범수의 생활 공간이었다. 일상과 취미와 투쟁과 휴식이 그 안에서 영이 됐다. 떠나 다른 어딘가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난 겨울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존중하여 상대할 가치가 있는 아가씨였다. 여자라는 걸 최대한 이용한 기술. 근데 아주 섬세해. 그거 까딱하면 추행범으로 몰리겠어. 아유, 졸려. 뭐야? 더 이상 공간을 뺏기면 안 돼. 다리 벌리기. 이게 안 먹히면 다리 들어 옆으로 돌려 내리 찍으면서 누르기. 어머나. 범수는 차분히 몇 가지 기술을 섞어 대응했고 결국 아가씨의 공간을 변이 한계선인 50% 가까이 빼앗았으며 팔꿈치를 사용한 마지막 일격만을 남겨놓은 지점에 도달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아가씨는 이름과 외모와 영혼을 잃고 서울 대전을 왕복하는 고속버스에 뻘건 좌석이 될 참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범수의 마음에 한 줄기 망설임이 피어올랐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달짝지근한 감정이었다. 이게 뭐지? 왜 가슴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마지막 일격만 가하면
이 여자를 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팔걸이. 찰나였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가씨가 압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범수를 바라보았다. 둘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가장 위대한 승부사들이 지킬 것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다. 누구든 사랑에 빠지면 빈틈을 보이기 마련이다. 욕망이 생겨나고 인내심은 줄어든다. 집착이 늘어나고 판단력은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겁이 많아지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쉽게 무모해진다. 아가씨가 생긴 후 범수는 함부로 굴러다니는 시정차배들의 별것 아닌 손짓 발짓에도 문득문득 공포를 느꼈다. 지나치게 긴장하는 바람에 이기더라도 지독한 피로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빳빳한 고개를 꺾고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남이 밀면 밀리는 대로, 남이 누르면 눌리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맹세를 공유하기 위해 아가씨가 사는 대전에 가는 길이었다. 사내가 도망치고 1분도 되지 않아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허리살이 상당한 50대 초중반의 아줌마라. 냄새? 야, 이거 완전 맹탕은 아니잖아. 여차하면 악취를 발산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간격을 유지하겠다 이거지? 여기. 마치 자기 자리를 찾아온 것처럼 고개까지 끄덕이네. 선반에 올려놓은 배낭 앞주머니에 승차권 2장이 곱게 접혀들어 있다. 범수는 잠시 주저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빈자리로 놔두는 것이다. 하지만 중년 여성을 쫓아낼 경우 천안 아산역을 지날 때까진 누군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넘볼 게 틀림없다.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 신경 쓰기 싫다면 차라리 지금 내 옆에 앉은 이 아줌마가 나을지도 몰라. 그냥 뭐 악취방패 하나 고용한 셈이지. 아이고 다리야. 발냄새. 신발은 왜 벗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다리 위에 올렸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뭉툭하게 접힌 무릎이 오른쪽 창가에 앉은 내 공간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어. 안 되겠어. 쫓아내야지.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무릎이 왜 이렇게 쑤시는 거야? 내 허벅지를 누르겠다. 평범한 승부사라면 즉각 응징에 나서겠지. 그치만 난 평범한 승부사가 아니니까. 이 아줌마는 대결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천성이 무례한 거지. 제압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주 간단한 기술. 기면증에 걸린 것처럼 꾸벅꾸벅하면서 어깨를 마구 들이받는 머리 기술 한 가지면 끝. 자, 어디? 왜 이래? 아이고 젊은 사람이 싹수가 노랗구만. 낀 꼬라지 노원. 아유. 주요했다. 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다른 객실로 건너갔다. 범수처럼 연기력이 좋을 경우 따지고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불쌍한 기면증 환자를 괴롭힌다고 주변 승객들에게 욕이나 먹기 십상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자리 다툼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있기에 나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잠시 후 우리 열차는 광명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광명역에서 내리는 손님께서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에서 내리실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범수는 아무도 침범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가고 싶었다. 조금쯤 밀리고 조금쯤 눌리더라도 큰 다툼 없이 넘어가길 바랐다. 하지만 범수가 평화를 소망한다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건 아니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약점이라도 되는 양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곤 했다. 그때마다 범수는 죽을 힘을 다해 응전해왔다. 살아남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린 신이 아니어서 세상 어디에든 머물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존재할 공간을 빼앗기면 존재 또한 사라진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범수의 자리를 원했고 범수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자리를 원했다. 공간은 유한하니 차지하기 위해선 격렬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범수는 그간 무수한 상대를 의자로 만들어 그 위에 올라탔다. 생존이란 무릇 그처럼 비정한 법이다. 간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늦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떠나간 중년 여성의 뒷모습에서 범수는 어쩔 수 없이 제 어머니를 떠올렸다. 기회가 있었다면 어머니 역시 불이 나게 도망치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실제로 범수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부분은 그를 등에 업은 채로 열심히 도망치는 모습이었다. 그럴 때면 범수의 귀에 들려오는 중얼거림이 꼭 있었다. 도망이다. 기회만 생겼다 하면 열심히 도망쳤다. 집에서, 직장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맹렬히 도망쳤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기필코 도망쳤다. 한동안은 열심히 기필코 맹렬히 도망친 덕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아들 범수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다. 열차가 광명역에 도착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한때의 승객이 밀어닥쳤다. 일단 올라탄 뒤에는 제 발에 맞는 구두를 고르듯 객실 넓게 시선을 던졌다. 아직 군데군데 빈 좌석이 남아있었다. 여기 내 자리인데? 아저씨, 여기 제 자리예요. 아무 데나 앉아요. 빈자리도 많은데. 아저씨, 전 제 자리에 앉고 싶은데요? 거참 되게 빡빡하네. 아무 데나 앉으면 될 거 아니야. 빈자리가 빠르게 채워졌다. 나란히 착석한 승객들 간에는 팔걸이에 점유권을 두고 사소한 소란이 일어났다. 좋네. 진짜 아저씨 때문에 좁잖아요. 내 덩치가 큰 걸 그럼 어쩌라고? 몸을 잘라서 의자에 맞춰? 그처럼 별 볼 일 없는 반편이들이 때로 아우성을 치는 속에서도 재빠르게 상대를 의자로 만들어 다툼을 끝내버리는 승부사들이 이따금 눈에 띄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목표를 정한 뒤 신속하게 기술을 걸어 장애물을 제거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누구하고도 맞붙을 수 있겠지? 아이고 다리야. 세포에 축적돼 있는 노화물질의 냄새로 밀어보면
60대 후반. 아이고 내 다리. 이 노인은 조금 전에도 지나갔던 노인이잖아. 서울에서 탔고 광명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15분. 이 노인은 15분 동안 여기를 2번 지나갔어? 15분 동안 뭘 했을까? 다른 객실에서 짧은 승부를 몇 판 벌였을 수도 있고, 아님 내내 괜찮은 자리나 괜찮은 상대를 탐색하면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 끝내 앉지 못한 일군의 무리들이 통로를 서성거렸다. 보아하니 객실당 대략 8명이 선체로 가야 하는 모양이었다. 같은 처지의 무리에 섞여 수치심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입석 승객들의 심성이 가장 사나워지는 분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리 다툼이 뻔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줌마! 여기 앉으면 어떡해요? 아따, 아가씨가 이 열차 다 샀어? 팔걸이에 엉덩이 걸친 게 뭐가 됐으라고. 심할 경우 남의 좌석에 먼저 앉고는 냅다 혼절한 척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툼은 분노를 정식으로 표출하기 애매한 선에서 중단된다. 서로 불편해하고 미워하지만 양쪽 모두 그럭저럭 참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생을 그와 같은 타협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른다. 범수야, 엄마 따라와. 엄마, 여기가 어디야? 범수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둘이서 그보다 훨씬 바깥의 세계를 떠돌았다. 범수 모자가 머문 공간은 사흘이 멀다 하고 약탈당했다. 버스 터미널에서, 다리 밑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국립학교에서 도망쳐야 했다. 심지어는 아파트 옥상에서도 머물 수가 없었다. 왜? 아파트 옥상이라서 범수는 싫어? 친구들이 놀릴까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이봐요. 거기다 짐을 풀면 어쩝니까? 아이고, 갈게요. 나갈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어머니에게는 쫓아내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틈조차 없었다. 그럴 시간에 어서 다른 공간을 찾아야 했다. 아들을 등에 꼭 업으면 달릴 준비는 일단 끝났다. 그러할 때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중얼거림은 범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도망이다. 몇몇 이들이 호사롭고 안락한 공간을 독차지하는 건 이해가 됐다. 가능하다면 자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한 뼘의 공터조차 회수하려 드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고달픈 유년기를 거치며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한 자리 차지한 계층에 대한 범수의 증오는 겹겹이 쌓여 안반처럼 단단해졌다. 그러나 가장 큰 원망 한 줄기는 언제나 어머니를 겨냥했다. 세상에 그처럼 비루하고 한심한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았다. 도망이다. 범수야, 도망이야. 도망이라고? 어째 또 오늘도 도망이라고? 매일매일 도망이라고? 한 번만이라도 머리끄댕이 후려잡고 싸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구질구질해서 진저리가 날 정도였다. 그러다 8살이 되던 해 별안간 모든 게 바뀌었다. 작은 도시들을 이으며 열차는 달렸다.
창밖 풍경에서 뭐라도 발견했는지 동반석의 여대생들이 자지러지듯 웃기 시작했다. 뭐가 저렇게 우스울까? 뭐지? 내가 여자들 웃는 소리에 신경 쓰는 사이에 노인장이 다리를 벌려 내 영역을 침범했어. 3%나. 일단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노인장의 무릎을 슬쩍 밀어서. 버티는 힘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범수의 얼굴이 급격히 빨개졌다. 입을 꽉 다물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폐활량을 조절했다. 도전은 자유지만 응전은 그렇지가 않다. 노인장이 분명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다고. 이제 열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어. 아무리 하찮은 상대라도 정식으로 도전해온다면 성심성의껏 응전해주는 게 예의지. 일단 시간차 공격을 버려서 빼앗긴 영역을 돌려받았으니 됐어. 노인장, 거친 숨소리 좀 보게. 허벅지는 부들부들 떨고 있구만. 이봐, 노인장, 이제 알겠지? 난 호락호락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도발을 하려면 뭘 걸지 확실히 하라고.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어서 꽁무니를 빼거나. 여덟 살 생일 선물로 소아마비를 받았다. 뼈마디가 풍선처럼 부어올라 통증이 어마어마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범수 좀 고쳐주세요. 네? 아드님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항생제는 소용이 없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안정된 환경. 그것은 범수 모자에게 없는 수천 가지 중 하나였다. 막막해진 어머니는 범수를 업고 종합병원에 갔다. 그러나 원목과 맞은편에 있는 대기실보다 좀 더 안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다. 제발 우리 치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진료를 원하시면 접수를 하시고 진료비를 내세요. 내가 당장은 돈이 없지만 그래요. 다음에 돈 벌어서 갚을게요. 네? 아유, 간호사 선생님.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세요. 아유, 우리 범수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제발. 엄마, 병원 안에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야? 빼빼 마른 거지 어머니는 병원 밖으로 맥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이어 거지 아들 차례였다. 범수는 의자를 붙잡고 열심히 버텼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지를 못 쓰는 병신이 되기 싫으면 버텨야 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버텼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눈물도 비명도 의술의 신을 향한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을 때 어머니가 돌아왔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가 이상해. 매일 도망가자던 엄마가 아니야. 엄마! 인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딴 데 가보라니까. 엄마! 미키야! 직원은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제 공간을 빼앗겨 의자가 됐다. 곁에서 돕던 다른 직원 한 명도 옆에 서서 뒷짐을 쥔 채 허허 웃고 있던
나이 많은 직원 한 명도 마찬가지였다. 범수야, 어피야. 엄마. 어머니는 반쯤 탈진한 범수를 업고 소아과 병동의 진단 방사선실로 들어섰다. 급히 호출되어 온 직원들과 간호사들, 회진 중에 구경 온 전문의들, 부모와 함께 진료 대기 중이던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어머니는 범수를 한쪽 구석에 내려놓은 뒤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 문을 등졌다. 이어 한 명씩 멱살을 잡고는 차곡차곡 의자로 만들었다. 문에 가까이 선 사람부터 처리했기 때문에 아이건 어른이건 도망칠 길이 없었다. 범수는 벽에 기대어 전부 다 지켜보았다. 그건 승부가 아니었다. 그건 학살이었다. 시작이다. 엄마. 짧게 내뱉은 어머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학살이 끝난 진단 방사선실엔 10개 남짓한 의자가 나뒹굴었다. 의사용 의자도 있고 간호사용 의자도 있고 직원용 의자도 있고 환자용 진료 의자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의자들을 차곡차곡 구석에 쌓고 의료 장비를 한쪽으로 밀어치운 뒤 범수가 누울 공간을 만들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범수를 간호하고 범수를 바라보았지만 시선은 매번 범수 너머 무한의 흰 벽을 멍하니 흘러다녔다. 그래서 범수는 언젠가 그 강건함과 그 나약함이 각자의 세포막을 뚫고 나와 흰 벽 위에서 이리저리 뒤섞이는 시기가 올 거라 예감했고, 그때가 돼도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로서 곁에 머물러 줄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자문해보곤 했다. 답은 석 달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노인 다리를 수직으로 떨잖아. 이럴 때 노인장의 수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똑같이 다리 떨기를 하면 되는데. 기지개를 켜놓은 척하면서 두 팔을 벌려 순식간에 내 공간에 24%나 약탈했어. 이럴 땐 재빨리 기립. 아닌 척하면서 선발에 있는 배낭을 슬쩍 만지고 다시 앉으면서 좋아, 이제 시작이다. 시작했으면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상대의 기술을 파악하는 일. 보아하니 노인장은 주로 발기술을 사용해. 그럼 별로 걱정할 건 없어. 하체의 힘은 연령에 반비례하니까. 노인장은 늙었고 늙음은 어느 영역에서나 초라한 법이다. 무서운 건 젊거나 혹은 어린 치들이다. 존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간을 막 알아가는 그들이 가장 무서운 상대다. 범수 역시 젊은 시절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그러나 벌써 27. 하루가 다르게 근력이 줄어드는 나이에 이르렀다. 다행인 건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문자를 입력하면서 노인장의 8번과 9번 갈비뼈 사이에 팔꿈치를 꽂아. 됐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노인장의 공간을 17% 더 잠식했잖아. 석 달이 지나 열도 내리고 관절의 붓기도 많이 빠진 어느 날이었다. 범수 혼자 지키고 있던 진단 방사선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안면 마비가 온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범수를 무시한 채 구석에 쌓인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몇 분 후 어머니가 돌아왔다. 침입자를 발견하자마자 돌진했다. 안 나가! 못 나가! 내 아들 걷잖아! 어머니가 마구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를 짓눌렀다.
어머니의 몸이 빠르게 의자와 겹쳐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투박한 나무 의자로 변이되는 찰나 고개를 돌려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범수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도망다니던 시절에 비해 몇 배나 늙어버린 눈이었다. 남자에게 덤벼드는 건 복수를 한답시고 부실한 하체로 버티고 서서 손기술을 거는 건 쉬운 일이었다. 반면에 깨끗이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범수는 어려운 일을 했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어느새 안전하다고 소문이 났던지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구경꾼들이 진단 방사선실에 꾸역꾸역 몰려들어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했다. 범수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빌었다. 이마로 바닥을 찌으며 빌었다. 그토록 비굴하게 애원한 덕분에 의자까지 챙겨 걸어 나올 수 있었다. 정결히 태워 강에 뿌렸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없는 어머니의 등을 생각했다. 절대로 잃지 않을 것만 같던 단 하나의 자리였다. 고단했던 모성의 온기가 봄의 아지랑이와 엉켜 흘러갔다. 딱 그만큼의 유량이 고아에게 할당된 애도의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강했던 건 도망치던 시절이었다. 당시엔 그걸 몰랐다. 그러나 도망치기를 포기한 순간부터 어머니는 추락해갔다. 필사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실력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빼앗길 때의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 서울역을 출발한 지 반 시간이 넘어서고 있었다. 이 기술은 전신 뒤척거리기. 이 노인 정말 대단하구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때 충남 서산에서 만난 유씨 할머니, 대단한 기술의 소유자였지. 난 유씨 할머니를 스승으로 모셨고 3년 동안 스승님한테 기술을 배웠지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계룡산으로 지옥 훈련을 떠났던 거야. 그때가 14살. 천원 아산역이 다 와가는구만. 이 기술은 다리 벌리기 기술? 역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공법이구만. 그 아가씨다. 어이구 다리야. 이 노인, 내가 전화에 방심한 틈을 노렸네. 근데 이 노인이 내 발을 밟고 있잖아. 지옥이 따로 없구만. 지옥이 따로 없었다. 계룡산의 눈에 띄는 길목마다 남의 자리를 갈취하려는 인생들, 빼앗아야 존재할 수 있는 욕망들, 플러스를 갈망하는 음전아들이 득실거렸다. 깊고 험준한 계곡으로 갈수록 별희한하고 괴이한 기술을 가진 승부사들이 응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도전했다가 불리해지면 잽싸게 도망쳤고 멧돼지나 반달곰이나 아름드리 나무를 상대로 연습했으며 기술이 어느 정도 보완됐다 싶으면 곧바로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놓았다. 9달 동안 범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각양각색의 의자만이 덩그랗게 남았다. 횡력. 노인장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야 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아. 다리 벌리기가 노인장의 주특기였나 봐. 이럴 때는 계룡산 지옥 훈련하면서 터득한 다리 덮기 기술을 사용해야 되나? 어디 내 무릎을 한 뼘가량 들여 올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꺾은 다음에 노인장의 허벅지와 강화 플라스틱 사이에 단단히. 작전 실패다. 범수의 무릎 연골은 강화 플라스틱 팔걸이에 짓눌려 짜부라지기 직전이었다. 통증이 엄청났다. 도망다. 있는 힘껏 무릎을 잡아 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시간을 벌어 흐름을 바꿔놓아야 했다. 절뚝거리는 와중에도 통로로 나올 땐 노인장의 오른쪽 발등을 제대로 한 번 밟아줬다.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조금 전에 오송역 지나쳤으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해. 잠시 후퇴해서 차분히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복수. 그래, 복수하면 다 끝나. 화장실은 객자 진행 방향의 뒤쪽이었다.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아 걸었다. 바지를 내려 무릎을 살펴보았다. 시커멓게 멍이 들긴 했어도 연골이나 인대 손상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 자리로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 껑충 몸을 던질 거야. 그러면서 골반뼈의 모서리로 노인장 허벅지에 내측 관근을 찍어 문대야지. 자, 평소라면 이런 투박한 기술은 사용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도 아니고 인정사정 봐줄 때도 아니라고. 이 노인 정말 대단한데? 끙끙거리면서도 기지개를 펴는 척 공간을 확보하잖아. 나도 뭐 일어났다 앉으면서 노인의 팔을 걷어내야지. 아이고 다리야. 오른쪽 팔끝에 대담한 공격. 이럴 때는 앉아 다시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서 반격. 노인장의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노인장의 발목에 장비골근 냈다 공격. 대전에서 기다리는 아가씨를 떠올렸다. 대전까지만 가면 돼. 거기 가면 모든 게 준비돼 있어. 날 위해서. 열차가 드디어 세종시를 벗어나 대전 경계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여기에 도착하기까지는 10분도 남지 않았다. 물론 시간은 별 의미가 없다. 승부가 갈리기까지 1초가 채 안 걸릴 수도 있고 서너 시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은 실력의 균형에 의해 좌우된다. 범수는 나무랄 데 없이 강했지만 노인장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의자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는 법. 하나는 남고 다른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대전역에서 하차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 사타구니 힘이 대단해. 내 왼쪽 반건양근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 이제 잠시 후엔 내려야 하니까 결정을 해야 돼. 자, 기지개를 켰다 다시 내리면서 노인장의 팔꿈치를 가격하는 거야. 자, 이렇게. 대전이네. 대전에 다 왔네. 입냄새. 전화다. 전화나 하면서 빨리 대전역에 내려야지. 내 전화기가 아닌가? 아니네. 전화 온 거 아니네. 저기 냄새. 오. 내가 너무 방심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누렇고 끈적끈적한 구취가 거미줄처럼 뿜어져 나와 뺨에 얽혔다. 노인장의 팔은 어느새 범수의 겨드랑이 깊숙이 파고들어 전보다 단단하게 올가매는 중이었다. 실로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명백했다. 천안 아산역에 닿을 무렵 울렸던 범수의 실로폰 벨소리. 도망쳐 화장실에 머무른 몇 분,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공격을 재개할 시점에 노인장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벨소리가 또 울렸다. 노인장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창밖 시가지를 구경하듯 무표정한 주제에 밀고 들어오는 기세는 해일처럼 맹렬했다. 그러나 범수는 방어도 반격도 할 수 없었다. 변이 한계선이 무너져 이제는 도망조차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노인장은 범수가 혹시 빠져나갈까봐 조바심이 났는지 퇴로를 차단하며 온몸으로 압박해왔다. 아이고, 그쪽으로 기우네. 늙으니까 몸이 자꾸 기울어. 도망 가야 하는데. 지독한 늙은이였다.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소화기관에 이어 호흡기관까지 멈춘 탓이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내분비기관은 진지게 당한 터라 값싼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머지않아 감각기관마저 유린될 것이다. 그러할 때 의식은 바깥으로 완전히 미끄러지고 육신은 텅 빈 공간이 되어 의자에 겹쳐진다. 의자가 된다. 자리는 창밖이 좋지. 암만. 그 몇 초를 기다려주기도 아까웠던지 노인장이 서둘러 육 뒤로 옮겼다. 그리고 불과 조금 전만 해도 범수의 무릎, 범수의 서타구니, 범수의 허벅지였던 공간을 깔고 앉았다.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을 마침내 해제한 건 그 뒤였다. 영혼이 빠르게 달아나고 있었다. 온몸이 수직으로 도약하는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도 범수는 가슴에 명멸하는 의식을 낱낱이 엮어 대전 아가씨와 꼭 함께 머물길 꿈꾸었던 예쁜 카페와 인적 드문 거리와 달빛에 젖은 백사장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풍경이어서 갖은 애를 다 써보아도 정작 떠오르는 건 구획도 분할도 없이 무한히 펼쳐진 새하얀 벽에 지나지 않았다. 쩔뚝거리는 8살짜리 애를 둔 엄마는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겠어. 한때 승객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승객들이 몰려왔다.
의자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 노인장이 좌석에 몸을 깊이 파묻으며 범수의 팔꿈치를 꾹 눌렀다. 범수는 허리를 12도 뒤로 젖혀 아늑한 기울기를 제공했다. KTX 131호 열차가 대전을 떠나고 있었다. 박형서 작가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느껴봤던 감정이거든요. 옆 사람과. 예, 사람은 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공간이라는 건 유한하니까 뭐 경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도리 없이 남의 공간을 빼앗게 됩니다. 네. 이 소설에서는 그처럼 자신의 공간을 빼앗긴다는 걸 의자가 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의자가 의자만은 아니고 비유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럼 또 어떤 것들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의자는 많은 걸 어쩌면 인간의 거의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네. 집과 땅처럼 뭐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 직업이나 신분처럼 사회적인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마치 우리가 하는 의자놀이처럼 빼앗으려는 욕망과 지키려는 욕망이 충돌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태의 그런 상징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더 많은 또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세상의 싸움을 좀 얘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그렇게 옹졸하고 찌찌한 다툼을 네. 이렇게 목숨을 건 자리 다툼으로 과장해서 쓴 겁니다. 네. 인간의 욕심 같은 거요? 예, 그렇죠. 중간에 보면 도망이다.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적은 이유는 또 뭘까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예,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소설에서처럼 미친 듯이 공간을 뺏으면서 다니는 그런 승부사들이 사실은 지킬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망치지도 않는 거죠. 예, 한편으로 범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도망만 치던 사람이었는데 범수의 병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처하게 돼서 차지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머물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의 공간을 막 빼앗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범수를 지키려 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죠. 네. 제목에 대해서도 꼭 여쭙고 싶었어요. 무한의 흰 벽. 그러면 우리도 도망치지 않으면 이렇게 무한의 흰 벽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게 의미하는 게 뭐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예. 일단 처음에 그 대목에 나오는 부분은 어머니가 병원에 머무르면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해치는 대목이에요. 해치고 나서 어머니는 범수를 봅니다만 그녀의 눈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범수 너머에 텅 빈 무한의 흰 벽, 그러니까 병원의 벽이겠죠. 네. 그 벽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칠 기회를 스스로 버렸거든요. 네.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에서 제때 도망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올 때는 물론 이제 범수가 그 자기 역시 의자가 되면서 사라지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란 매 순간 무한의 흰 벽과 마주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사실 박경서 작가의 이제 작품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 역시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매번 조금씩 더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계시잖아요. 뭐 SF도 나오고 신화도 등장하고 과학 패러디까지. 접근 방법을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모든 예의가 의도하는 바는 결국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네. 어떤 작품 쓰고 계세요? 그게 뭐 권태에 빠진 어느 중년 여성의 얘기를 어머나. 권태롭지 어머나. 않게 뜨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게 말이 좀 안 되네요. 네. 제 얘기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작품 또 나왔을 때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독서실 박경서 작가의 무한의 흰벽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의 김형진, 효과의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서미경. 저는 아나운서 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임철우 작가의 세상의 모든 저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